미국의 1, 2위 자동차 시장이 GM 포드입니다. GM 포드가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없을까요? 생산시설 금방 바꿉니다. 전기차로. 그러니까 확인 안 된 얘기지만 GM 포드는 지금 팔짱 끼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프라 깔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테슬라보다 경험이 없겠습니까?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없겠습니까? 테슬라보다 로비력이 떨어지겠습니까? 테슬라보다 생산시설이 미비하겠습니까? 그동안의 멀티플은 좀 과도한 측면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빅테크 네. 주식들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 빅테크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좀 궁금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빅테크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차트나 그 퍼가 몇 배다 이런 식의 견해를 좀 되돌리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매크로 기반의 리서치를 하고 데이터에 의존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하지 못할 사실은 빅테크들의 멀티플이 너무 높았어요. 이따 뭐 테슬라 기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8페이지 기준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빅테크라고 하면 딱 5개 종목이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뭐 구,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이제 테슬라 최근에 뭐 이 친구들의 주가는 참고하시고 펄을 보시면 테슬라 2021년도 초에 200. 말에 193배. 작년 말에 55배. 네. 지금 35배로 떨어졌습니다. 네. 아직 더 빠져야 돼요. 어. 그리고 애플 21배, 마이크로소프트 25배, 26배 정도. 이제 investing.com 기준입니다. 이게 발표하는 회사마다 기관마다 좀 퍼가 틀릴 수 있으니까. 아마존이 지금 78배예요. 구글 17배, 메타 11배. 최근에 아마존 많이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많이 훼손이 됐니? 훼손된 여지는 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 시장과 홀세일 시장 중에 소매 시장이 급격한 위축, 소비 축소 이런 거에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의 매출액이 급감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테슬라나 이제 뭐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데는 매출이 막 뭐 20, 30% 단위로 툭툭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도 가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더 많이 빠지는 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어쨌든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기조적으로 막 이렇게 안 힘들기 전까지 과도한 멀티플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흔히 아는 말로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경기 부진 문제. 그리고 공교롭게 이런 친구들이 다 금리나 환율에 아주 민감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가장 먼저 빨리 반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일 것 같고 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8페이지 오른편의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JP모건 출신이다 보니까 JP모건 자료를 좀 많이 봅니다. 다른 하우스 것도 많이 보지만 근데 JP모건이라는 회사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아주 좋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집대성을 잘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올 1월 기준으로 아이온더 마켓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기적으로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자료가 따로 있는데 이 아이온더 마켓이라는 이 자료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펀더멘탈 측면 그리고 아주 긴 호흡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테마나 중요한 분야들을 이 하우스에서 중요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테마로 삼아서 논리를 쫙 펴는 아주 재미있는 자료거든요. 올 1월 달에 낸 아이온더 마켓 자료에 삽입되어 있는 자료예요. 이 보시는 그래프가 2019년도를 기준으로 100이라고 놓고 보고 나스닥의 주가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 하이드로젠, 핀테크, 스펙, 크립토 이런 아이들 그리고 and other profitless innovation이라고 해서 이게 이를테면 빅테크, 하이테크, IT 중에 속하는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을 중에 그러니까 멀티플은 과도한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나는 회사 몇 개를 뽑은 거예요. 그런 섹터에 있는 회사들을. 그런 아이들을 쭉 그래프를 그려보고 논조는 앞으로 얘네들은 더 빠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밑에 이제 얘네가 또 디파인을 해놓은 게 보면 YUC, MUC라고 해서 Young Unprofitable Company, MUC는 Mega Valued or Unprofitable Company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보셔도 아주 신진 기업이고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수익은 그만큼 못 내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 MUC가 메가 밸류드, 멀티플을 엄청 많이 받았거나 수익이 그만큼 안 나는 기업.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아무리 향후에 뭐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이 회사가 매출을 얼마나만큼 파이프라인을 탄탄하게 실현을 하고 그에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실적을 아주 그 견조하게 내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거든요. 어느 쪽을 더 높게 평가할 거냐? 저희 회사 같은 하우스들은 기업 실적 펀더멘털을 더 중요하게 보자는 거고, 뭐 이제 다른 또 스타일의 분들은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높게 평가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 기대감과 펀더멘털은 갭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지금은 딱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빅테크들은.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아마존은 저희는 이미 레드오션 산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퍼가 조정을 받았는데도 78배다? 더 빠진. 자, 퍼라는 거가 프라이스를 어닝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닝이 1인데 주가가 77로 평가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딘가 좀 과도하지 않으세요? 77년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 2021년도 193배, 200배. 수익을 1을 내는데 주가가 200배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죠. 네. 테슬라가 전기차의 아성이 좋다?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그렇게 멀티플 높게 받을 만한 상황 아닙니다. 펀더멘털리. 저희 회사 적어도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빅테크도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레그넘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선순위 좀 많이 밀리겠네요. 저희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자산군 배분 플러스 운용 전략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테마 주식에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투자를 합니다. 그게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예요. 대신 그거를 종목 와이즈로 접근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종목 전문가는 아니고요.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여러 많으신 다른 종목의 훌륭한 스페셜리스트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종목으로 접근해서 수익이 좋을 땐 좋겠지만 안 좋을 때 방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연출시키지 않자는 게 저희 이제 하우스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테슬라 좀 여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많이 갖고 서학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고 테슬라람이라고도 불렸는데 네. 와 진짜 한 7, 80% 빠진 것 같아요. 80% 가까이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댓글에 또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으실지 무슨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시고 그냥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네. 결론부터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좀 풀어볼 텐데요. 네. 저희 하우스 기준으로는 테슬라는 좀 안 맞습니다.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지배구조라는 게 여러분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느냐만 지배구조가 아닙니다. 그 회사의 CEO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종목 가지고 옛날 종목이죠. 뭐 그 건강음료 한 1,000원짜리 하는 건강음료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데 지주사를 해서 그 지주사에서 뭐 골프장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것도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아니 건강음료, 건강약품으로 그룹 전체 매출이 80%를 차지하는데 그걸 지주사로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서 골프장에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기업이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든 마음이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편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혹시 그 회사 어떻게 됐어요? 뭐 지금은 살아있긴 하지만 주가는 형편없죠. 그 뭐 모모 시럽이랑 시럽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대주주 지분이 뭐 65% 갖고 있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투자 전문가들이 가서 이렇게 개선을 좀 합시다 이런 인게이지먼트가 통하지 않는 거죠. 지배구조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의 제가 왜 재벌 중심 주주 직접 경영 뭐 이런 것들의 패단 중에 하나죠. 테슬라는 저는 일론 머스크는 경영자로서는 낙제점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회사라는 게 항상 S자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 초반에는 스타트업 이후 초반에는 어떤 경영자나 회사의 어떤 그 가고자 하는 아주 신선한 방향, 창의성
천재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 그런데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시장에 스테이터스가 어느 정도 생긴 다음부터는 경영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그룹 같은 회사는 관리의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관리를 정말 잘하는 CEO 같으신가요? 관리 느낌. 경영을 정말 잘하는 CEO 같으신가요? 제가 좀 재밌는 그래프 2개 갖고 왔거든요. 네. 트위터 인수한 다음 첫 출근하면서 세명기 갖고 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네. 세명기가 뭐 물론 그분의 천재성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 회사를 천재성으로 경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천재가 아니어도 경영은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삼성전자 경영 잘하시는 분들이 천재인가요, 다?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뭐 죄송합니다. 소신껏 발언 드릴게요. 저는 테슬라, 화성, 스페이스X 나올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화성에 사람이 이주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이건 둘째 문제고 아니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사하라 사막이나 텍사스에 있는 사막 가서 사람 만들기에 투자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굳이 왜 화성에? 물론 지구가 살기 그건 몇백 년 이슈고 몇천 년 이슈입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실무 때 우리나라 최고의 판매사에서 물펀드라는 걸 판매를 했어요. 워터펀드. 네. 워터펀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수질오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사회현상 100년, 200년짜리 이슈입니다. 워터펀드 기가 막히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 주요 일간지에 워터펀드 물 만났네라고 헤드라인이 떴거든요. 정확히 1년 있다가 헤드라인이 뭐라고 떴는 줄 아세요? 물 됐네. 워터펀드 물 먹었네. 아. 펀드 성과가 안 좋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화성에 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 테슬라가 거기에 그런 이슈로 멀티플을 몇십 배 받았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몇십 배를 받았는지 몇 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좀 이제 펀더멘털리 들어가 보면 최근에 제가 재무제표를 쭉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R&D 투자 규모가 급감을 해요. 테슬라가. 아, 그래요. 네. 근데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라는 테슬라에서 R&D 투자가 급감한다? 문제가 있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트위터를 인수하는 자금을 뭐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전기차 시장인데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확대될 거예요. 그렇지만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을 겁니다. 참고로 미국이 지금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시장, 전기차의 침투율이 5% 정도 되거든요. 어떤 댓글에 13%라고 그러시는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 침투율이 13%고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5%입니다. 그 5%의 60%를 갖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그거 멀티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200배까지 받는다? 아까 언급드렸던 몇 가지 고려하면 200배, 50배 아직 많아요. 그리고 왜 더 많다고 생각하냐면 지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CES 2023 개최된 거 아시죠? 네. 거기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 서치 안 해도 뉴스만 봐도 알아요. 머세디스, BMW, 뭐 폭스바겐 그런 회사들이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없을까요? 미국의 1, 2위 자동차 시장이 GM 포드입니다. GM 포드가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없을까요? 생산 시설 금방 바꿉니다. 전기차로. 그러니까 확인 안 된 얘기지만 GM 포드는 지금 팔짱 끼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프라 깔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그 회사들이 테슬라보다 경험이 없겠습니까? 테슬라보다 기술력이 없겠습니까? 테슬라보다 로비력이 떨어지겠습니까? 테슬라보다 생산시설이 미비하겠습니까? 그동안의 멀티플은 좀 과도한 측면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아까 30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조정을 받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담을 만한 그런 여력도 없는 건가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답을 꼭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모르지만 저는 순수하게 펀더멘털리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주가 며칠 전에 뭐 막 엄청 또 뜨고 막 그러지 네, 한 않습니까? 4% 올랐더라고요. 여기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S&P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서치펌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년 말에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내에 지금 전기차 브랜드가 48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25년까지 미국 내에 전기차 브랜드가 159개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GM, 포드, 테슬라, 머세디스
그 BMW, 폭스바겐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만 전기차 브랜드가 현재 48개에서 앞으로 2년 내에 159개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시장에 새로 진출을 할 때 테슬라보다 형편이 떨어지는 기술력으로 진출하겠습니까? 경쟁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현대차, 포드 이런 친구들 퍼가 8배, 9배 됩니다. 네. 물론 테슬라가 8배, 9배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35배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작년 말에 거의 1년 내내 저희 이노베이션 테마 하나가 이제 AMR, 오토메이션, 모빌리티, 로보틱스 테마가 이제 속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ETF를 하나 실었다가 그 ETF의 비중이 가장 많은 개별 종목 비중이 테슬라더라고요. 종목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덕분에 덜 터졌죠. 그러셨군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너무 힐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소신 있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빠져 있으면 그런 걸 또 안 보게 되잖아요. 안 좋은 것들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접하시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으실까. 네네. 네.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네.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같이 참고를 하셔야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예, 대표님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께 지금 이제 한 1억 정도가 있고, 네. 이게 되게 설레는 전망인데 2023년 6월에 이게 6월이라기보다는 이게 상반기? 6월 상반기 중 왜 제가 그러니까 말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렇죠. 왜 제가 조금 빨리 봤냐면 정말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정말 예상보다 빨리 와요. 항상 예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실제 최근에 이제 펀더멘탈 지표들 미국 기준으로 1월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PMI 주가는. 꺾이고 한 거 보면 이제 물가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지지난 달부터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물가가 툭툭 빠지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다 그랬거든요. 벌써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희망 섞어서 내년 상반기 중 정도가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놓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윳돈으로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오늘 뭐 빅테크, 반도체, 테슬라, 뭐 우라늄, 스마트 그리드 여러 가지 이렇게 ETF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아주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뭐 1시간 넘게 쭉 이런저런 전망 말씀을 드렸지만 전망과 실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는 거기에 기초해서 참고를 하셔야지 그대로 하실 뭐 해도 되는 구간이 있고 꼭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저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저희 하우스는 기본적인 철학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컨빅션이 있더라도 외부성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저는 투자자 교육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투자의 첫걸음은요. 투자 대상을 좋은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원금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원금을 지킬 수는 없죠. 뭐 벌기도 하지만 손실을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분산 빼고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방법이죠. 투자를 안 하는. 근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올해 상반기 중에 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 시장은 흔들흔들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본격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경기 문제는 어느 정도 프라이스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 문제 외에 또 하나 남은 이제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실적 문제거든요. 작년 한 해 물가 인상 때문에 마진율 축소되고 여러 하우스가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올해 EPS 성장률 많이 하향 추세입니다. 그런데 1, 4분기 또는 2, 4분기 중에 기업 실적들이 한 단계 툭툭 꺼지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 그때 또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저는 제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인컴 스트림, 기본적으로 일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인컴 스트림을 한 20%? 그럼 그거는 채권인가요? 예금인가요? 아니죠. 인컴 스트림이라고 할 때는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인프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주식 채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되게 포트폴리오를 단견적으로밖에 짜지 못하는데 인컴 스트림이라고 할 때는요
실물, 채권, 부동산, 상품 다 나옵니다. 이거 네. 골라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굳이 어려운 말 쓰려고 스트림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요. 인컴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인컴 스트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컴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자산에서 인컴을 많이 낼 수 있는 자산들이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렇죠. 거죠. 아. 이걸 주식에서 빗대서 얘기하면 이건 배당이고 그래서 인컴 스트림을 20% 배당을 15% 여기서 제가 인컴 스트림과 배당을 굳이 나눈 이유는 제가 아까 모두의 시장 바텀아웃을 생각하고 한 30% 정도 공격 자산이 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자산을 아까 제가 이노베이션 아주 나스닥 기반의 정말 공격적인 자산의 자산 배분 구성을 그렇게 가져가기는 조금 투머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분간 시장은 좀 차피할 거니까. 그러면 배당, 고배당 주식을 넣는 게 상승에도 좀 참여를 하지만 하락에도 좀 버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배당주 한 15% 이게 뭐 우선주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채권을 한 15% 정도. 왜냐하면 근데 채권은 좀 고민이에요 지금. 최근에 10년물 기준으로 많이 내려갔죠. 3.5%까지 가고 푹 빠졌는데 다시 좀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채권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채권 지금 단기 채권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페드 금리하고 같이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4%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채권 타이밍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형 한 10% 정도. 왜 10%를 넣냐면 저희가 아무리 뛰어나고 저희가 이런저런 전망을 하고 해도 그 전 세계 유수의 수백 년씩 경험을 가진 뭐 골드만삭스 G쌤이라고 하죠.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회사인데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보다는 실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보는 데이터가 틀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네들의 자산을 한 10% ETF를 넣으면 그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치펀드를 한 35% 정도. 네. 다시 정리드리면 인컴 스트림이 20%, 배당주 15%, 채권 15%, 자산 배분형 10%, 해치펀드 35%. 그래서 해치펀드 35%로 가장 많이 넣은 거는 이 해치펀드에는 뭐 주식을 롱숏도 있을 것이고 상품 롱숏도 있을 것이고 옵션 오버레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전략이 너무 많습니다. 금리 엣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시장의 어떤 그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저점 확인 이런 자료 또는 또 불러주신다면 그때 또 가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는 콜을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쯤에서 우리가 발바닥을 잡을 수 없지만 무릎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쯤에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당신들이야 맨날 보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지도 않고 조금 낯선데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한 게 ETF입니다. 개별 종목처럼 수시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ETF가 근 이 한 세기 동안 나올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더 효율적이고 더 투자자 친화적인 투자 상품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시장을 어느 정도 당분간은 조금 방어하면서 참여율을 한 20-30% 정도 가져가는 약간은 보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가 당장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배분형이라는 거는 그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좀 알려져 있는 게 그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해서 넣는 거고. 뭐 참고로 아니고 저희의 견해대로 넣는 건데 추구하는 바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올웨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어떤 날씨, 맞아요. 어떤 상황이든 대응이 가능한 네. 포트폴리오를 짜자. 이게 어느 하우스든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저희 올웨더 이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가 한 플러스 10%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 나름 그래도 대응은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죠. 네. 그러시군요. 이게 또 1억 이렇게 이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도 되게 새로운 아, 거예요. 그래요? 보통은 뭐 2차전지 나오고 네이버 카카오 나오고 이런 네.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약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물론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수익은 절대 담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금융위기 이전에 모 자산운용사, 모 대규모 은행에서 판매했던 땡땡 차이나 펀드 있었어요. 아직도 회복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동안 지났는데요.
지금 2004, 5, 6년도에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1년 수익이 100%, 뭐 2년 수익이 180%. 그러다가 금융위기 맞아서 마이너스 뭐 수십 프로 갔다가 아직도 회복을 못한 계좌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와. 그건 제가 확인해서 압니다. 아, 그렇게 장기 트랩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밸류 트랩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의 트랩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럼 그 트랩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방어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투자가 참 그래서 어려운데 채권도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거든요. 이번에 뭐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 한 해 작년. 제가 누구를 지칭하진 않지만 작년 한 해 재작년부터 계속 경기 안 좋을 거니까 채권 투자해라 이런 분들 많잖아요. 채권 투자했으면 작년 한 해 마이너스 20%였어요. 네. 채권이라는 게 주식보다 훨씬 어려운 자산입니다. 아, 금리가 떴으니까 빠지면 무조건 수익 날 거야. 채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채권이라는 거는 뭐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자세히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지만 채권이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그 능동적인 액티브한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게 채권 자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을 좀 그 분산을 하시는 그래서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는 그래야 장기적으로 만족할 만한 후회도 적고 애달품도 적고 투자가 그래야 내가 생활처럼 그게 진짜 투자 아니겠어요? 막 좋을 때 막 1등 했다가 안 좋을 때 꼴등하고 이러는 건 투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조금 들어와서 처음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갖고 적당하게 우선 좀 거기서 익숙해지는 그런 걸 삼으면 좋을까요? 제 기준이 아니고 제가 단연간 이제 외국계 운용사에서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50이 넘고 사회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이제 딱 하다 보니까 발자취를 걷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영리하고 뛰어나진 않아요, 절대. 근데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투자 시장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모든 시스템이 최적화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더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질문 주신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할 거냐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그네들이 과거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할 때 연 10에서 15% 또는 15에서 20%면 충분하지 않아?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20한 5년, 6년이 딱 지나놓고 보니까 매년 15에서 20% 수익 내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 종목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저도 몇 년 전에 한 4달 만에 200% 먹어봤어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아, 운이 좋아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당한 수익률이라고 하면 자, 왜 그러면 15에서 20%가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표님 전 세계 GDP 성장률이 평균 몇 프로 성장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5% 성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4%에서 6, 7% 평균 딱 5%예요. 5%의 리스크 프리미엄.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하니까 이 정도는 벌고 싶어라는 거잖아요. 프리미엄이. 얼마나 주시겠어요? 한 보통 3배 주거든요. 5, 3, 15 그래서 15%가 나와요. 그렇구나. 거기에 20%할 때 플러스 5%는 뭐냐? 내가 직접 투자 안 하고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최소한 그 이상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5%인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20%가 나오는 거라는 추측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이 말씀 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뭐 일천한 경험이지만 꼭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기관 투자가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은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망할 또는 상폐되지 않은 종목을 잘 골랐다는 전제겠죠. 내가 10년이건 1년이건 2년이건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고요. 이를테면 갑자기 제가 기관 투자가들은 매년 성과 평가를 받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큰 세력 또는 기관 투자가 뭐 절대 기관 투자가가 나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은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명심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하우스는 그 헤지펀드라는 영역에서 상당히 그 활용을 많이 하는 하우스고 나름의 전문성이 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헤지펀드는 기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항상 가치와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에서 가격이 괴리가 되는 상황이 항상 연출이 됩니다. 오버프라이스가 됐건 언더프라이스가 됐건. 그럼 이 짧은 구간에 오버프라이스가 됐을 때는 그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빠질 거기 때문에 숏 바이어스를 하겠죠. 빠지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가격이 오를 테니까 롱 바이어스를 하겠죠. 애매한 사이드 워킹, 그래? 그럼 이건 내가 멀티 스트래티지로 가보지. 롱숏 또는 뉴트럴 전략으로 가보지. 이런 게 헤지펀드 전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헤지펀드 전략은 시장에서 이탈되는 또 거기서 발생되는 기회를 찾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활용을 잘 하시면 극단의 어려운 작년 같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또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하나하나 또 알아가시다 보면 살아가는 것도 배우게 되시고, 뭐 대표님이나 저나 경제학 전공을 했지만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지혜라는 것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요새 참 좋더라고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유튜브나 또는 책, 근데 요새는 유튜브에 너무 좋은 운갈책방에서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보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그런 아까 제가 몇 가지 좀 일천하지만 드렸던 말씀을 좀 머리에 담으셔갖고 그런 방향대로 한번 시간을 좀 사용을 해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네. 나름 좋은 투자 결과를 결실을 맺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